김어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무래도 아침에 가장 큰 뉴스는 이 레바논 폭발 사고일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6시쯤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73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이 항구에 있는 창고에서 두 번에 걸쳐서 폭발이 발생했는데요. 인근 건물들은 물론이고 10km 떨어진 건물들의 유리창까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찍힌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바논 당국은 질산 암모늄 2,750톤이 안전조치 없이 6년 동안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밝혀서 이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농업용 비료인 질산 암모늄은 화학 등의 무기 재료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한데요. 이 종종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물질입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면서 폭탄 공격을 원인으로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단지 레바논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불과 한 6시간 전쯤에 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게 사고인지 네네. 사건인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곳에 우리 국민이 140여 명 정도 산다 하는데 혹시 그 국민들의 피해 여부 같은 거는 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외교부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교민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뭐 불행 중에 다행일 수는 있겠군요. 네네. 네, 지난 2004년에 북한의 그 용천역 폭발 사고라는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질산 암모늄이 유출되면서 폭발한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게 사실은 뭐 테러 단체들의 뭐 수제 폭탄 이런 것도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원인들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이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어제 발효가 됐는데 일본 정부가 보복을 예고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미리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주식이 압류됐음을 알리는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 기한이 어제 0시로 끝이 났고 일본 제철이 이에 불복해서 즉시 항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일본 정부 역시 아소다로 부총리부터 강요들이 일제히 나서서 보복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놓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 모임인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되면 즉시 한국 정부의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은 이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지 한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일본 제철이 소송 당사자로 항거하겠다고 나선 이상 일본 정부가 또다시 조치를 취할 경우 심각한 사법주권 침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동료 등 모든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뭐 큰 걸음은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역시 일본 정부도 예상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도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디 총리 대표적인 종교 분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건 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인도는 국민 대다수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지만 이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2억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14%라고 해서 소수가 아니고요. 숫자 자체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힌두교와 이슬람교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소는 힌두교에서 신성시하는 동물이거든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은 소고기를 먹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한 폭력 사태가 심심찮게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그리고 인도 국민당은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워서 지지세를 결집하는 동시에 무슬림들 단합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가운데 모디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5일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요디아의 힌두교 라마 신사원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이 아요디아라는 곳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도 내 힌두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의 진원지로 원래 라마 신의 탄생지였지만 16세기 이슬람 제국인 무굴 제국 당시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곳입니다. 따라서 힌두 교도들은 다시 라마 신 사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라마 신의 탄생지인지 명확치 않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 1992년 12월에 급진 힌두 교도들이 이 부지에 있던 이슬람 사원인 바브리 사원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빚어져서 2천여 명이 사망하는 이 최대 이 종교 분쟁 사건이 발생을 했던 곳이거든요. 네. 이에 인도 대법원이 나서서 지난해 11월 힌두교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신 무슬림들의 어떤 반발을 좀 자제시키기 위해서 2만 제곱미터의 대지를 제공을 해서 네. 여기에 이슬람 사원을 짓도록 했는데 무슬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힌두교도들이 원하는 라마신 사원이 지어졌고 모디 총리가 그 사원 착공식을 기념을 해서 방문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방문하는 것이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모디 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힌두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정책들을 상당히 네.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어찌 보면 조금 희한한 뉴스인데요. 스페인에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왕이 망명을 했다. 이런 뉴스인데요. 이 내용을 네네. 좀 전해 주시죠. 네, 오랜 독재가 끝난 후인 1975년에 즉위해서 정치개혁을 이끌고 혼란을 잠재운 스페인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엄청난 지지를 받았던 후안 카를로스 1세 전 국왕 이야기입니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인물인 줄 알았더니 까보니까 사실 외국 정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혼외 관계를 비롯한 문란한 사생활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하자 2014년 6월 불명예 퇴위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들인 펠리페 6세에게 왕위를 이양을 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 카를로스 전 국왕이 사우디아라비아 측으로부터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서 1억 달러, 무려 1,2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서 이를 스위스 비밀계좌위원회께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3일 카를로스 전 국왕은 펠리페 6세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서 스페인을 떠나서 외국에 머물기로 결정했다면서 자신의 부패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검찰이 부르면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펠리페 국왕은 스페인을 떠나기로 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스페인 법률상 국왕이 재위 기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자신으로 인해 왕실에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상 망명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펠리페 국왕은 이런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 지난 3월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또 전직 국왕에게 주는 국가의 연금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정도도 취소한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펠리페 국왕이 지금 왕실에 대한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쓰냐면은 네. 스페인은 1931년에 공화국으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36년간 독재를 했던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일방적으로 왕정을 복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 왕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 다시 공화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왕실 자체가 이 비판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필리페 국왕의 누나가 또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돼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전 국왕이 본국에 돌아와서 뭐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뭐 상당히 관심거리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은 중국에서 흑수저 논란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해 중국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에서 750점 만점에 676점을 받아서 후난성 전체에서 4등을 차지한 이 중팡룽이라는 학생의 사연인데요. 농촌 출신으로 도시로 돈을 벌러 나간 농민공 부모의 자녀, 류스 아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베이징대 고고학과에 지원한 후 합격 통지를 받아서 화제가 됐는데 문제는 굉장히 기특한 학생이구나. 여기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네. SNS상에서 이 그녀가 지원한 학과를 놓고 흑수저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영대라든지 공대 등 대기업이나 IT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잘 나가는 학과를 선택하지 않고 이 취업마저 쉽지 않은 고고학과에 진학한 것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건 뭐 스스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중팡농은 어릴 때부터 역사와 유구를 좋아했다면서 이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그러자 이 중팡농이 우상이라고 밝힌 중국 최고의 여성 고고학자인 판진씨를 비롯해 많은 고고학자들과 중국 전역의 박물관, 대학들도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사연입니다. 네, 중국도 우리나라만큼 이 명문대학에 진학하려는 그런 그 욕구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렇죠.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고고학과를 갔다고 또 뭐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중국도 말이 많은 나라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글쎄, 예. 대학이라는 게 뭐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뭐 학문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깊게 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 취업을 네.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는 거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현실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이 진리의 상업탑 다리를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죠, 우리나라.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